시청자 여러분,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그야말로 시계 제로, 오리무중, 첩첩산중인 한일 관계 현주소를 TV 패널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고영신 TV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민주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서 변호사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를 합격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영남대학교 교수와 한국방송진흥공사 이사,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종편과 공중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시면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박하고 명쾌한 논리로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소장파 농객이십니다. 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 변호사님, 먼저 우리 시청자들한테 잠깐 인사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너무 이제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아니, 과찬 아닙니다.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고 보수 우파의 대표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현 시대 저는 이제 현 정권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요. 너무 이게 나라를 항상 CVID 나라를 이게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데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어서 계속 이 방송에서 제가 너무 이제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보수파 색깔을 드러내게 됐는데 평소에 박사님과 방송도 같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종편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이 평소에 정론을 펴시고 또 직필로 정말 시대의 어둠을 또 밝혀주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 변호사님이 다음 주에도 월요일에는 꼭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변호사님께 월요일마다 좀 나와셔서 우리 시청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또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오늘 오후에 아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한테 다시 지지는 않겠다. 또 국민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시원하죠. 그러나 이런 말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맞대응할 카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나 우리 서 변호사님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간에도 걱정과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뿐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탄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황구시보라고요. 인민일보 자매지 있잖아요. 황구시보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전쟁, 이것도 이게 경제 전면전 아닙니까? 전쟁은 이제 손자병법, 불의 명자 아닙니까? 손자병법의 두 구절만 소개하면 첫째는 이제 백전 지피직이면 백전 불태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지피, 적을 알고 그다음에 직이 나를 알아야만 백전기 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문 대통령이 과연 이게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가? 일본의 경제력, 그 다음에 우리 경제력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적보다 5배, 5배가 강할 때는 공격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게 또 협상을 하거나 때로는 이게 도망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일본하고 우리는 경제력을 외관상 수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앞서고
외관상은 실제로 이게 그 첨단 소재나 이런 이제 부품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더 앞서 있다 이래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과연 전면제를 벌이는 게 어떤 성산이 있겠는가? 과연 이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냉정한 전략, 현실적인 대응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일본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운동권 출신은 더 몰라요. 반미 반일만 외쳤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잘 압니다. 우선 36년간이나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뭐 긴급하게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가는데 산소호흡기만 대줘갖고 되느냐. 또 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100개를 육성하겠다니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저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뭐 돈을 갖다가 몇 천억이나 만약에 1년에 1조를 투자한다 하잖아요. 1조를 이게 그 장비나 소재가 국산화될 것 같으면 왜 이제까지 안 했겠는가? 삼성전자가 이익만 해도 막 분기당 6, 7조가 나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왜 못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0년 이상 오랜 동안 이게 기간에 걸쳐 축적된 이 기술의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보면 일본이 소재나 장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또 미국이 소비하는 이게 국제적 분업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일본하고 있어서요. 항상 이게 반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일 일본을 이게 알고 그리고 이게 극일 일본을 이게 극복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삼성을 이게 세우신 우리 이병철 그다음에 이건희 그리고 이게 포스코 있죠? 박태준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이게 대표적으로 극일 일본을 이긴 이병철이나 이건희 대표적인 지일파들이. 예, 지일파들 이런 분들이 일본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반일보다는 오히려 지일에서 극이라는 이 전략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일으킨 것 아닙니까?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문재인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지소미아를 폐기를 한다 어쩐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를 폐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 이건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장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전부 이게 법 아닙니까? 제가 이제 법 철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가장 근본 명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여기 이게 로마법에 나오는 대원칙이에요. 근데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 저는 근본 핵심이 우리나라가 이제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협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게 체결한 위안부 협정, 전부 이게 국가 간의 약속 아닙니까? 이런데 약속을 헌시장처럼 깨버리고 약속을 어긴 이것도 이게 저는 근본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65년 협정을 깨겠다. 이거는 이제 말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소미아도 앞에 물었잖아요. 지소미아는 이제 한마디로 이게 안보 자해행위로 봅니다. 안보 자해행위. 우리나라가 이제 지소미아가 33개 나라, 일본에 7개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중국하고 남아공고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왜 깹니까? 이거는 이제 한미일 공조는 이게 동북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지소미아가 파괴되면 그럼 이게 유명한 각권 이론. 김일성이가 말한 각권 이론은 뭐냐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쪽 간만 끌어버리면 나머지 가슴 이게 바람만 불어도 그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끈이 두 개다 말이에요. 일본하고 미국. 따라서 이제 저는 지소미아는 절대 폐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북한의 9.19 합의 있죠. 이게 안보 자의예요. 9.19 합의는 폐기하되 지소미아는 이게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폐기하기 전에 9.19 합의부터 폐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외교로든 뭐 전략이든 안보든 냉철한 분석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감정으로 오면은 지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소미아가요. 아마 이제 그 MB 때 하려다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했잖아요. 근데 그 22번 정도 정보 공유를 했는데 대부분 이게 북한의 ICBM처럼 우리 안보를 이게 위해서 많이 활용된 거고 실제 우리가 주는 거는 휴민트 정보 그렇죠. 또는 이제 사람 휴전선 근처의 뭐 감청 일부지만 일본은 이게 정찰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게 자산으로 주기 때문에 훨씬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파괴 안 돼서 일본한테 무슨 타격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이게 안보가 위험하지. 일본은 이게 섬으로 둘러싸인 일본을 이게 누가 침범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지소미아 파기는 아까처럼 안보 자해로 우리한테는 이게 백해무익하다 보는 거예요. 또는 그동안 군에서도 한일 관계의 그런 민감성을 감안을 해서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봄 가을인가 이렇게 2번씩 해왔는데 지금 미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8.15를 기해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군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할 명분은 있어요. 왜? 러시아 또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를 했고 특히 러시아 뭐 조기 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방어 훈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명분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독도 방어 훈련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이 붙고 있는 한일군 이 갈등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일본 애들은 지난번 러시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군이 출격하니까 왜 남무 땅에 대해서 한국이 출격하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까지 황당한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전에요. 지소미아는 이제 이거 폐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9.19 합의는 북한하고 폐기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훈련도 보세요. 북한에 대비하는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이 거의 다 폐기됐죠. 근데 독도훈련만 우리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저는 이제 독도훈련은 지금 상황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이게 북한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얼지 프리덤 가디언 또는 이게 키 리졸브 또는 이게 독수리 훈련 이런 이제 3대 훈련은 다 이게 폐지가 됐고 한마디로 이게 이번에 19-2 동맹 이 훈련이 되는데 이것도 이게 북한에서 동맹 좀 이게 반대하니까 이름도 이게 연습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홍길동 훈련이다. 아니 훈련 이름도 동맹 이름도 못 쓰는 이런 게 무슨 훈련입니까? 따라서 저는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이 훈련은 다 폐지해버리고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는 독도훈련만 아주 국제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훈련까지도 뭐 독도훈련 말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19-2 훈련인가 동맹 이런 이름 하나도 북한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빠져 우리가 미국 오고 바로 직접 소통할 테니까 지금 패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 좀 제발 좀 가져가 달라 5만 톤. 아니 북한은 식량난이라는데 식량난이 겪는 나라에서 필요 없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저자세 외교를 계속 해야 하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게 우리 외교가요 오면초가라 보거든요. 오면초가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으로 영공 침범했죠. 카드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도 독도부터 경제 전쟁이죠. 그다음에 미국도 문제예요. 미국도 이게 트럼프하고 미국은 달라요. 트럼프는 이게 그 방위비 분담을 5배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사면초가인데 여기에 북한까지 한마디로 이게 북한한테는 우리가 이 과도한 눈치 보고 우리 퍼주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돌아오는 건 오지랖 넓다. 거기 그 나서지 마라. 온갖 이게 비방이나 욕설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과연 이게 뭐 한마디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미사일을 갖다가 9일 동안에 3번이나 쏘았는데 한 번도 이게 직접 NSC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직접 주재하면 또 이게 김정은한테 듣기 싫으면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다음에
선거 때 이용이 안 되니까 한 번도 NSC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혀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북한의 눈치 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도를 넘고 있는 거예요. 그 NSC는 김정은이도 얘기했잖아요. NSC 허신이라고 새벽잠을 설친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미사일을 안 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은 NSC는 주재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회의도 많이 하시고 주재하면서 그런 거 왜 그렇게 약속을 위반하느냐 하든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저해되는 행위를 자제하라든지 뭐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북한에 한마디 했다가 예. 완전하게 북한과 관계가 파탄나면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게 그래도 북한하고 평화 어쩌고 저쩌고 평화를 했고 내년에 총선에 그 여권은 세 가지 프레임이에요. 첫째는 이게 그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 공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박 프레임으로 보수의 분열을 깨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이래서 이게 또 한바탕 평화쇼를 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 내년 총선 전략인데 근데 한마디 김정은한테 했다가 진짜 이게 토라지면 완전히 북한 끝나버리면 아무 업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도 못하고 아까처럼 이게 홍길동 훈련도 이게 홍길동 군대지만 미사일도 탄도미사일도 뭐 단도니 뭐니 한마디도 이게 제대로 말 발사체라는 못하는 겁니까? 발사체. 그래서 불상이든 미상이든 말도 안 되는 전역이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남북을 선거에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있는 한 사실상 1965년 한일 협정 이전 단계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두 분이 집권하고 있는 한 한일 관계가 과거처럼 원만한 그런 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해 나가자고 여러 차례 말들은 했는데 그건 틀린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도 아베 총리를 뒷받침하는 그 총리 관저에서 핵심 멤버 유균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한 관계든 여러 가지 전략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수립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경론으로 선회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데 있지만 일본도 가장 역대 해방 이후에 가장 역대 최강의 극우 내각입니다. 예. 일본도 예. 아베뿐만 아니라 뭐 고노라든지 예. 전부 이게 그 역대 최강의 극우 내각이에요. 그 세코 히로시게인가? 예. 뭐 경제산업상 예. 스가 요시히데 이 관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강경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차관보 있잖아요. 예. 사또. 마사이사. 예. 하다못해 이게 사또 마사에서는 일본의 그 자위대 육군 자위대 군인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참여연을 이게 3번 했고요. 옛날에 그 독도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다가 우리 추방된 사람 3명 기억나죠? 아,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또 마사이사가 뭐 우리나라 이게 문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해버렸죠. 예. 한마디로 이게 무례하다. 예.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무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게 그 윤두한 수석입니까? 예. 한마디로 윤두한. 이게 무도, 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완전히 막말을 주고받는 직설적인. 네. 보통 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 수사잖아요. 그럼 레토릭이 다 그렇죠.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아주 온건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유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일본도 사상 최강의 극우 내각이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도 우리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반일 내각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상당히 실리 외교를 폈죠. 오부지역으로서 그런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그 강제징용 6,200억을 직접 이게 우리가 보상해주면서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대 가장 반일 내각과 극우 내각이 부딪히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싸움이 끝나려면 어느 한쪽이 이게 레짐 체인지가 돼야 돼. 일본의 아베 내각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바뀌든지 이래 돼야만 이게 뭔가 해결이 되지. 두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이게 강대강의 대치가 될 걸로 보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는 양쪽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베 총리도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도 더 지금 정치적으로는 입지가 확고하잖아요. 예. 우리 쪽 문재인 대통령이야 또 반대파들도 만만치 않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구시렁거리는 소리들도 나오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을 지금 노리고 저는 그래 봐요. 노리고 아베나 트럼프까지도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가? 짜고. 아베는 이게 당연히 레짐 체인지 말을 했고요. 예. 저도 이게 모 방송에서 레짐 체인지 뭐 저희가 이게 탄핵까지 안 하더라도 네. 내년 총선에 그 민주당의 참패라든지 이런 데 다음 대선에서 교체라든지 이런 데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 보고 제가 보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롤모델을 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본인이 어차피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파 쪽은 롤모델 안 삼을 테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이 있잖아요. 서생적인 이게 문제인식도 필요하지만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그럼요. 특히 외교는요. 외교는 이게 민족 감정이나 정의, 옳고 그름 차원에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무조건 정의고 일본은 이게 불이다. 이런 식의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외교는 철저하게 차가운 이성, 그다음에 그 실리 이런 관점에 접근해야 되고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다. 이걸 이렇게 좀 뽑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도 온건론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는데 그 후로 이렇게 강경론으로 선회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기획을 하고 또 대통령을 이렇게 강경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엔 그 강경파 있잖아요. 예. 저는 근데 외교 쪽에 가장 강경하게 자문하는 거는 문정인. 아, 그렇죠. 우리 문정인 특보 있죠. 예. 강경화는 이제 이거 통역사 수준이고. 예, 그렇죠. 강경화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문정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무자 중에는 김현종입니다. 김현종인데 그 통상 전문가지만 실제 안보실에 2차장 하잖아요. 예. 이분이 그 차기 외무부 장관이 예약됐다는 거예요. 이 정권의 특징은 장관 인사가 예측이 되면 꼭 그대로 돼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예측되면 조국 되잖아요. 예. 근데 차기 강경화 장관이 바뀌면 김현종이고 이분이 상당히 그 강정책을 지금 이게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 세 번째는 이게 조국을 봐야 돼요.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민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게 위안부 소송이든 이번에 예. 강제징용 소송 4명 했잖아요. 예. 103만 명 중에 4명이면 돈 4억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이게 왜 키우냐. 민변에서 소송하고 민변의 대표적 영향 끼친 게 조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국 예. 참여연대부터. 지금 이게 민변이 베트남 피해자 가지고 또 우리나라 정부 재판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문제고 그다음에 그 당으로 오면 이해찬하고 양정철이. 최재성이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도 있죠. 예. 당이 오면 예. 양정철이는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자꾸 반일 감정함에게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최재성은 일본의 경제 침략 특위 만들어서 이게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이해찬이도 본인에게 뭐 3.1절 꽃 붙이고 또 이게 술도 먹고 하면서도 말로는 이게 반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문정인 또는 이게 김현종 또는 이게 조국 민변 그다음에 당에서는 최재성, 양정철, 이해찬 이런 분들이 강경을 주도하고 있다. 6인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지난번 며칠 전 그 기자 간담회에서는 일본은 우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도 아니냐. 좀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도 했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좀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하고 한마디 꽝 넣으니까 그 후로는 그냥 획 돌아섰대요. 이해찬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아, 그래요? 젊을 때보다 이게 그 한마디로 판단력이나 총명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나이- 40대 이해찬이는 정말 날카롭고 날렸죠. 제가 이게 관하게 20년 살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면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술 보십시오. 옛날에 3.1절에 골프 치가지고 총리까지 물러난 분이 또 이게 그 2일날 정말 중요한 날 일본 가게에서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날 일식집에 가서 이게 그 사케 먹다가 얼마나 이게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야, 나 이게 국산 사케가 아니고 국산 이게 정종 청주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런 되게 그 판단력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지소미아도 파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아마 최재성 있죠.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파괴된다. 몇 번 떠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향받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오락가락 하는 거죠. 마침 사케 그 논란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사케 논쟁이 지금 한참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백해무익한 진짜 할 일 없어서 정치권이 이런 논쟁을 벌이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저는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뭐 사케를 먹든 일식집은 갈 수 있는데 아니 그 중차대한 시간에 때와 장소와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아니 대낮에 낮술 먹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사케를 먹은 게 맞아요. 거짓말을 한 게요. 그 식당에서 몇 달 전부터 일본술 사케 안 팔았다 했죠. 네. 근데 그 사고 거짓말을 터지고 겁니까? 사고 정종 터지고 먹었다고, 정종 사고 터지고 모 유튜브 하는 사람이 예. 손님처럼 가정에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술 달라니까 술을 주더래요. 예. 그다음에 또 유명한 방송 패널 중에 예. 며칠 전에 갔을 때 그 일본술 묵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의도에서 가장 큰 일식집이고 아주 시설이 좋은데 1인당 12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몇 달 전부터 일본 술을 안 팔아요? 일본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술 먹으면 뭐 백화수복이다, 청하다, 화랑이다. 그러면 이게 그 이름을 적어야 가격을 알잖아요. 왜 사케라고 적습니까? 메뉴판에.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사케를 먹고 예. 거짓말한 게 잘못인데 자, 그러면 이게 본인 말대로 사케를 안 묻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게 두 가지 잘못인 게 예. 그때가 이게 금요일 날 점심이에요. 오후에 2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금요일이면 오후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점심 때 이게 낮술을 먹는다? 이거는 이게 요즘 법조계 검찰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낮술을 먹은 게 첫째 잘못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본인은 반성을 안 하고 야, 그럼 이게 일식집은 다 문 닫아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게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일식하고 재료도 우리나라 그 맞아요. 그럼 이게 유니클로라든지 모든 일본 불매운동 있죠. 네. 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판매하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일본의 수입업에 종사하는 게 14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죽어도 됩니까? 일식집의 주인만 살아야 되고 나머지 게 불매운동 어떠냐 말이에요. 이런 게 두 가지 또 잘못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은 딱 사과를 하는 게 옳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입 딱 다물고 있고 민주당에서 뭐 대변인이다 부대변이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일식집 간 게 뭐가 문제냐? 아, 누가 일식집 간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어고 이 사드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나오면 그럼 중국집 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변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주장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왜 조국까지 여기 또 끼어듭니까? 또 박지원 그 양반은 또 약방의 감초처럼 안 끼어드는 데가 없지만 요새 뭐 낄낄 빠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 하는데 모든 곳에 지금 끼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일식집 간 게 무슨 문제냐는데 본질을 얘기하죠. 정치인들이고. 한마디로 이게 이해찬 고하기에 이해찬에게 큰 실수를 한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변인들, 부대변인들, 뭐 조국까지 끼가지고 이게 그 변호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조국이도 일식집 금액의 주인 다 주고 되느냐 이 논리기 때문에 그건 그럼 진짜 이게 조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불매운동 함으로써 우리나라 죽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박지원은 왜 끼들은지 모르겠는데 박지원은 이게 그 당내 지금 민평당요. 오늘 이게 그 리얼미터 오늘 제가 조사해요. 1시간 전에 조사를 봤더니 이게 그 우리 공화당 있죠? 우리 공화당이 이게 지지율이 2.1% 2% 넘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예. 그런데 이 민평당은 얼마냐면 1% 됩니다. 우리 공화당보다 이 민평당 지지율이 낮아요. 낮아요. 지금 이게 바로 놓은 여론조사입니다. 1.8, 2.1. 우리 공화당이 이게 2%인데 민평당이 이게 1점대예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자기 당의 문제나 제대로 해야지. 왜 남의 당에 오는데 이 사람에게 그 박지원은요
뭐 TV든 라디오든 모든 데 다 나오잖아. 안 나오는 저는 데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예. 아, 언론한테 그 로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다 나온다. 그런 데는 아주 귀재라고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은퇴하라 마라. 특히 따따붙다 민영삼 원장은 아예 뭐 박지원 킬러던데요. 완전히. 따라서 좀 낄 때 끼고 빨 때 빠져야지 너무 오지랖 넓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아니, 박지원 뭐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른 건 하더라도 이 이해찬 대표 낯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평당도 아주 비판하는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당인이 당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건 뭐 지지율도 아니죠.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대안정치연대인가? 그걸 또 뭐 만든다고 하더니 그것도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쑥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짓들이나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공화당 2.1 했고 민평당 1.8을 했는데 다시 보니 그게 1.7이네요. 이게 오히려 더 낮고요. 그래서 박지원 이런 분들은요, 좀 이제 그 선당 후사로 정책에 좀 은퇴하고 또 이게 후진한테 좀 길을 터주는 좀 이게 용태가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해주는 거, 자기 희생의 정신 뭐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한 연배라 이런 얘기죠. 근데 조국은 얼마 전에도 무슨 안가주망이 어쨌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거 아까 나온 대로 아니 일시적인 게 뭐가 죄냐 뭐가 나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망하라는 얘기. 자기는 대법원 판결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친일파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런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그래도 교수고 학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까지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거 학생 단체에서 조국인데 사퇴라 이런 대자보를 붙이고 지금은 이제 이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본인이 이게 뭐 폴리페서 가지고 지식인의 사회 참여 안가주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가주망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게 비판적인 지식인, 권력을 비판하는 이런 참여지, 권력에 빌붙어서 뭐 이게 그 권세를 누리는 이게 무슨 안가주망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게 조국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 법무부 장관 돼요. 그 다음에 그 딱 여론 봐서 내년 1월 달쯤에 부산 여론이 괜찮으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고 부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SNS인가 올렸다던가 저 부산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부산 갔다가 이게 출마하고 다음에 이제 대선 가는 건데 부산에서 그 술을 2번 먹었는데 그래요? 한 번에 이게 친구들하고 소주집을 갔는데 소주를 저희가 이게 새벽 몸에 보통 똑같은 거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이게 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지역 소주 있죠. 대선 주소, 대선. 향토 기업이죠. 또는 이게 좋은 데이. 그 다음에 진로. 소주 3병을 딱 묻고 3병을 사진 찍어 올려서 이게 지역. 뭐 고향은 이게 자기한테 뭐 항상 뭐 영감을 주고 고향이 좋다고 글도 이게 올려놨는데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먹으러 갔어요. 그때는 이게 바보 주점에 갔습니다. 바보 주점. 바보하면 노무현이죠. 거기에 봉화마을에서 만들어 오는 막걸리만 팔고. 그거 바보 주점입니까? 노무현 사진만 쭉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술 먹으면서 또 사진을 쭉 올리거든요. 따라서 이런 게 바로 술을 이용한 정치 행보고 아마 이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조국이 항상 그 학교 다닐 때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조국 교수할 때 제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조교를 해가 잘 알거든요. 전부 이게 자기는 항상 나 꿈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름도 조국 얼마나 거창하게 이름 지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이는 법무부 장관 부산 출마 그 다음에 대권 요를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을 유시민하고 우유시민 자조국 2명을 이게 재면서 후계 구도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뭐가 아닙니까? 어쨌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도 또 저녁에 술 먹어가지고 음주 추경 이게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게 술이네 정치권은. 나라는 지금 망해갈 입장에 있어가지고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은 아주 그냥 애를 타는데 이런 술판을 벌여서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김재원 있잖아요. 예. 이분 등에 제가 한번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하고 한국당 보면요. 누가 자살골을 많이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축구라는 게 서로 자대가 골을 넣어가 이기게 되잖아. 근데 누가 자살골을 덜 넣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해찬이가 자살골 한 골 넣었잖아요. 근데 김재원이가 또 자살골 한 골을 더 넣으니. 그럼 이게 누가 서로 뒤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김재원은요. 술 먹은 것도 이게 잘못됐지만 그 예결위 협상 과정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게 11시에 술을 먹고 말도 못 가누고 얼굴이 이게 빨개가지고 말이 돼요? 이것도 이게 잘못됐는데 그 다음이 더 잘못됐어요. 본인에게 이해찬처럼 사과가 없어. 자기에게 그 다음 회의가 예정된지 몰랐다든지. 그게 거짓말이지 말이 되는 그럼 소리를 해. 이게 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음중 조치 경고했는데요. 음중 조치보다는 읍참마속으로. 읍참마속으로 이게 돼버려야죠. 제가 바로 예결위에서 잘라야 되고요. 예. 저는 안 잘라도 이게 김재원 위원장이 먼저 자진해서 책임지는 이게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예요. 정치인에게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저도 진짜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읍참마소.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출구 없는 무모한 한일 경제정전. 승자는 없고 모두가 지는 루저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에 앞서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 우중문 시에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빼고요. 뒷부분에 전승공 기고, 당신의 전승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공이 이미 높다. 지족 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 멈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우중문이가 소홀히 했다가 살수대첩에서 대패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대 우리 대첩 중에 하나인 살수대첩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일본 총리에게 이런 품격 높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